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방문각에서 우리 법원직 형법을 담당하고 있는 박주영 변호사입니다. 어쨌든 올해 시험 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전반적인 이 문제 스타일과 올해 총평하고 해설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난이도를 적을까 하다가 안 적었는데 제가 이제 시험 직후 총평에는 올리긴 했어요. 총평에 올리기는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작년보다는 좀 쉬웠습니다. 작년보다는 한 문제 정도는 쉬웠어요. 쉬워가지고 작년보다는 쉬웠다. 작년보다는 그래도 조금 쉬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런데 여기 이제 제가 적어놨겠지만 이게 약간 좀 개인 체감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저거는 그러니까 조금은 제가 이제 여기를 설명을 드리고 들어올 텐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이제 법원직 형법은 총론이 한 10문제 강론 15문제도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더 심화가 됐어요. 총론이 8문제고 강론이 17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근데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게 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이제 올해 시험 유형을 보면 딱 느낄 수가 있는데 문제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잠깐 볼까요? 제가 PPT 담을 수가 없어. 너무 길어. 이게 지금 1번이고 2번이고 뭐 3번이고 막 그렇잖아요. 막 PPT 글씨를 줄여줘서도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를 이렇게 길게 뽑는 방식으로 난이도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총론이 별로 낼 게 없어요. 총론은 좀 이렇게 좀 압축적이고 복잡한 법리가 좀 짧은 문장에 딱 들어와 있는데 총론에서는 별로 그렇게 막 길게 볼 만한 게 없거든. 그리고 우리 법원직 형법이 좋아하는 거 최신 판례라든지 최신 어떤 관련된 법률들이 막 나오는데 사실 최신 판례들은 대부분 형법 강론에 몰려 있지 총론에는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올해 총론에 나올 만한 딱 하나 있었는데 딱 시험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길게 뽑고 선지를 길게 뽑으려면은 요 뒤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가다 보니까 올해 이제 제가 이제 이 현상이 심화가 될 건데 그 이유는 지문을 길게 뽑으려면 강론 쪽에 그 좀 길게 뽑으려는 내용들이 많고 총론은 전통적으로 쌓여있는 법리가 확인되는 거지 막 새로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이 현상은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는 조금 쉬웠는데 그 이유가 작년은요 판례 하나를 통으로 한 두세 문제를 내버렸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 아무리 외워도 조금 그 판례 하나를 턱 넣어가지고 그 중간중간에 바꿔가지고 한 두세 개를 내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솔직히 대비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올해는 딱 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건 대비가 됐던 내용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경우에 따라 올해 형법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 근데 그 학생들은 아직도 과거의 문제풀이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아직도 한두 개의 단어를 보고 그 단어랑 과거에 내가 문제를 풀었던 기출과 그림 맞추기를 해가지고 요거는 아니었지 요건 틀렸지 라는 식의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키워드 학습법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거기에만 매몰돼서 공부하는 분들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공부를 좀 쉽게 하시려는 분들 안 됩니다. 이제는 그 방식대로라는 특히 법원직은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도대체 키워드를 뭘 뽑아내야 되는데 나도 못 뽑겠어. 이거 어떻게 뽑을 거야? 이거 키워드를 이거를 해서 기본적으로 문장을 읽고 물론 이제 문제를 풀 때 핵심 문구가 있긴 있죠. 근데 우리가 뭐 신도 아니고 보자마자 알아? 문제를 읽어봐야 뭐가 핵심인지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를 읽어가면서 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결론이 나왔는가를 최소한으로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 혹시 이제 저 강사는 쉬웠다는데 난 좀 어려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아직도 과거의 문제풀이 방식에서 좀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란진 강의를 하면서부터 이거 되게 많이 지양하라고 했고 옛날처럼 대충 이렇게 그림 맞추기식으로 정답 안 맞춰진다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뭐 저는 그런 수업 안 했으니까 제 수업 잘 따라오신 분들은 잘 풀었을 거고 여러분 올해 좀 굉장히 특이해요. 올해
제가 원래 표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PPT가 안 모아가지고 여러분 올해 그러니까 형법의 죄형법정주의랑 소론 파트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소론 파트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와 여러분 구속요건에서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고의 과실, 인과관계, 결과적가중범, 부작위범 한 문제도 안 나왔어. 그 다음에 위법성에서 한 문제가 나왔고 와 여러분 책임도 한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어. 근데 여러분 사실 타직렬은 이 책임 파트에서 뭐 원자행이라든지 위전책이라든지가 굉장히 어렵게 나와.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같은 부분들이 어렵게 나오는데 제가 원래 법원직 수업 아예 안 하죠. 법원 수업에는 그런 거 안 나오니까 아예 안 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책임요 그거 빼면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책임 능력, 위법성의 착오, 기대 가능성 이런 건데 이건 되게 쉽단 말이야. 길게 문제를 뽑을 수도 없어. 그래서 안 나온 거가 쉽고 미수는 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공범론에서 한 문제가 나왔죠. 공범론에서 한 문제가 나왔고 죄수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특이할 게 뭡니까? 형벌 세 문제가 나왔죠. 지금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죠. 이제 사실 이 형벌론이 강화되는 게 우리 시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어쨌든 법원, 검찰, 경찰까지 형법 강의를 다 하고 있으니까 전반적인 흐름이 올해 국가직도 형벌론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거든요. 해가지고 형벌론이 최근 들어와가지고 이제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 보통 이쯤 들어오면은 슬 지치기 시작해가지고 뒤쪽 형벌 이제 버리고 막 가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버리긴 제가 특히 법원직을 못 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그랬고 그다음에 생명신체에 대한 이제 강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8문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문제가 나왔고 이렇게 해서 총론에서 8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생명신체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유에 대한 제 있죠. 보통 여러분 자유에 대한 제는 뭐가 필수 한 문제가 나왔어? 강간과 추행의 죄가 꼭 한 문제가 나왔거든. 근데 제가 올해 막판에 뭐라 그랬어? 작년과 달리 올해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간과 추행의 죄 작년에 되게 중요했는데 올해는 뭐 채집할 별로 없고 별로 안 중요한 것 같다. 근데 강간과 추행의 죄를 안 냈어. 의외로 뭘 냈습니까? 협박을 냈죠. 왜 이제 협박을 한 문제를 냈고 그 다음에 명예훼손 모욕 워낙 중요했어요. 중요해가지고 모욕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명예훼손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업무방해에서 한 문제 이렇게 출제를 했고 또 특이하게 그러니까 올해 동기설도 안 냈고 주거침입도 안 냈어. 사실 내게 되게 많은데 뭐 학생들이 대비를 많이 할 거라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동기설도 안 내고 근데 이거 좀 동기설 낼 법한데 안 냈어요. 동기설 안 내고 주거침입도 출제를 안 했습니다. 워낙 중요한 플랜을 받겠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뭡니까? 재산죄에서 7문제가 나왔죠. 특히 여러분 재산죄에서 또 쓸데없는 시험 별로 안 냈어. 뒷부분 어디 있습니까? 뒷부분 권리행사방해죄, 간접적인 면탈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한 두세 문제가 나와버렸단 말이야. 해서 공부를 그러니까 옛날에 형법이 쉬웠더라. 이 시대는 아니에요. 공부를 제대로 해야 점수가 나오는 거고 문서가 2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서가 2문제가 나왔고 문서죄에서 제가 이제 파이널 강의할 때 제가 이건 똑같이 얘기했거든. 이제 국가직 때도 똑같이 얘기했고 법원직 똑같이 얘기했는데 똑같이 나왔어. 여러분 올해 문서죄는 2가지를 눈여겨 봅시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행사가 더 나올 것 같았는데 국가직 부정행사 나왔는데 또 하나 제가 못 집었어요. 공업물죠, 공업물. 여러분 어려우면은 공업물이랑 부정행사죄 이 2개만 좀 보고 들어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공업물이 한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문서 일반적으로 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하게 국가적법익죄가 4개 나왔죠. 국가적법익에 대한 죄 4문제가 나와가지고 다양하게 나왔어요. 위증 나오고 무고 나오고 그 다음에 증거 위조 나오고 제가 증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였지? 위증 무고 하나 기억 안 나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총 4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한 올해 1월 달인가에 이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를 많이 냈더니 우리 애들이 시험 문제가 그때 평균이 되게 낮았어요. 모의고 평균이 되게 낮아가지고 그랬는데 이 흐름이 좀 시상치가 않더라고. 하나가 뭐였지? 위증 무고 증거 위조 뇌물 그래 뇌물까지 해서 요 뒷부분을 내니까 애들이 이제 보통 이제 재산죄 끝나면 해법 끝난 것 같거든. 보통 이제 이쯤 끝나면은 이 뒷부분은 그냥 뭐 이렇게 슬렁슬렁 봐도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이 법원직은 특히 앞부분 힘을 최대한 빼고 요 뒷부분에 힘을 좀 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법원직은요. 정말 형법이 정말 특이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타 직렬과 좀 다르게. 그래서
여기 근데 학생들이 막 이 앞에 세 명 다 쏟고 넘어온단 말이야.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기는 그냥 쑥 지나가야 돼. 살인죄 쑥 지나가야 된다고. 폭행의 빡쑥 지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요 뒷부분에 힘을 최대한 싣고, 그래서 제가 요 어떤 수업 커리 때는 요 뒷부분 타격 막 하잖아. 요 뒷부분 막 중요하니까. 해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대법 얘기 네 문제, 형본론 세 문제 나온 게 좀 특이한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조금 중요 판례가 많이 나왔고요. 법원이 시험은 그렇잖아요. 최근 중요 판례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길게 문장을 뽑을 만한 것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좀 출제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쌤, 내년엔요? 유일하게 여러분 가장 예상하기 어려운 게 법원직이야. 왜? 또 오래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좀 국가직 수업 들어갈 때는 기본서를 딱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한 80% 한 85% 나오고요. 한 최신 판례 정도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법원직 형법은요, 기본서 들어봤자 60%밖에 안 나와요. 워낙 이제 그 강의를 딱 시작한 그때부터 그 해에 어떤 새로운 판례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또 분위기를 봐야죠. 올해 또 이제 내년에 6월에 시험 치기 전까지 어떠한 흐름과 어떠한 판례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맞춰서 수업을 해드리고, 특히 이제 우리 이제 법원직 형법의 방향은 확실해 보여요. 이게 그냥 옛날처럼 유죄인가 무죄인가 이런 시대는 지났어. 이런 시대는 지났고,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막 모든 판례를 다 처음부터 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의미가 있고 중요한 파트 일부 한 30여 개만이라도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결론이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시험장에서도 문장이 빨리 익혀요. 그냥 덜렁 유죄 무죄만 공부했다 이래버리면은 현장에서 글이 안 읽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제가 적었습니다. 최소야 최소. 또 그렇다고 해서 양을 너무 늘릴 수도 없어. 이 작업은 제가 해드립니다. 대신에 이 작업은 제가 해드리니까 제가 수업하는 것만이라도 그냥 결론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한 친구한테 질문을 오면은 제가 바로 알거든요. 제가 뭐라고도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최소한으로는 이 과정을 좀 익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같이 좀 보여드릴 건데, 뭐 보니까 뭐 양이 많네, 뭐 책이 여러 권이네, 뭐 이런 막 좀 이런 근거 없는 비난들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순수하게 모의고사 문제. 그러니까 저희는 매달 법원직 모의고사를 보죠. 그래서 제가 맨날 보라 그러지. 제발 수업 안 돼도 되니까 모의고사 좀 보라고 해서 모의고사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봤었고, 그러면 총 몇 회입니까? 11, 12, 1, 2, 3, 4, 5, 6, 7회인가? 8회분이네. 8회분에 그다음에 6월 시험 직전에 최종 모의 2번 봤었죠. 그럼 총 10회분이지. 모의고사 10회분. 이랑 여러분 이거는 해줘야지. 최신 판례 자료 한 30주 됩니다.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저는 따로 이것도 시간 안 빼죠. 수업 시간에 자료 다 나와드리고, 또 나중에는 여러분들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물론 여러분 저는 수강생 전용이에요. 수강생 전용으로 제 카페에 30조 분량의 1년치 최신 판례 올려드립니다. 물론 당연히 실강되는 친구들은 공짜로 나눠주고 인강생들은 업로드해드리고, 근데 또 그것도 이제 혹시 없다는 분들, 혹시 뭐 이렇게 불편하다 싶으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카페에 수강생으로 등록된 분들께 다 올려드리는 자료야. 30주 분량. 근데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서 이 법원직 협법을 시작해 버리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만 제가 이제 적중한 내용들만, 물론 다는 아니야. 당연히 여러분 뭐 기본서나 기출문제집 이런 거 다 이런 데는 당연히 다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는데 그냥 뭐 순수하게 그냥 모의고사 때 나온 것만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할 수 없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그리고 혹시 촬영자분 이게 기재가 가능하시면 유튜브 썸네일 이걸 잡아줘요. 보니까 다 따로 만들긴 하는데 가능하면 유튜브 썸네일은 요걸로 잡아주십시오. 자, 해서 이제 본격적인 해설 강의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이거 이 법원직 시험은 문해력이라고 하냐, 문해력. 이 문장을 읽는 능력이 없으면 어려운 시험이 돼버렸습니다. 일단 봅시다. 자, 위증죄의 가장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좀 글씨가 작기는 한데 시험지 있을 거라고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위증죄는 여러분 언제 기소가 돼요? 허위 진술하면 곧바로 기소야? 아니야. 그 신문 기일이 종료해야
기수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내가 거짓말한 순간 내 기억에 반하는 진술 한 순간 곧바로 기수겠어? 아니겠죠. 그 변론 전체의 과정 속에서 이게 끝나야 기수가 되는 건데, 그럼 당연히 한마디 한마디로 허위에 따질 것이 아니라 뭐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허위 진술 여부는 단편적인 구절로 갈 것이 아니라 증언 전체를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 그 신문기일이 하나의 위증죄. 여러분, 하나의 신문기일 동안 여러 번 거짓말을 했어. 위증죄 수재요? 아니, 위증 포괄일죄죠. 포괄일죄죠. 그러니까 그걸 고려하면 당연히 이제 전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2번, 위증죄의 허위는 뭡니까?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거 아니죠. 무고의 허위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건데, 위증의 허위는 내 기억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억에 반하면 객관적 진실에 부합을 하더라도 위증이란 말이야. 그래서 위증은 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을 할 때 성립하는 것이고, 단순한 법률적 평가 이런 것들은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은 위증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내 사건에서 내가 위증하는 거는 방어권 보장이기 때문에 위증죄가 안 됩니다. 내 사건에서 내가 거짓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법인 도피도 그렇고 증거인멸도 그렇고 증거 위조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내 사건에서 내가 거짓말하는 거다. 내 증거 훔치는 거다. 내가 도망가는 거, 이런 거는 범죄가 안 되지만 남을 시키면 범죄가 되죠. 남을 시키면. 따라서 위증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내 사건은 위증죄가 안 되지만 타인을 교사해서 방어권을 남용하면 교사죄가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4번, 민사소송의 여러분 답을 주지 않았어요? 사실 이거를 안 주면 문제가 더 어려워요. 그냥 여러분,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 여러분들은 법원직이니까 특히나 민법을 배우시잖아. 민소를 배우시잖아.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어. 여러분, 법인은 형사소송, 그러니까 형법상 범죄 주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근데 민사소송의 피고는 돼요, 안 돼요? 된단 말이야. 법인이 피고면 법인이 나와? 못 나오겠지. 대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대표가 나와가지고 선서를 하고 진술을 한다. 근데 뭐라고? 법인의 대표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내 사건에서 내가 거짓말한다고 하더라도 위증죄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4번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증죄 주체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요거 제가 12월 달 우리 모의고사 8번에 다 내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정답 질문 나왔죠. 법인의 대표자가 선서하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 사실 여러분, 이걸 주면 너무 답이 뻔하잖아. 당사자는 증인력이 없다. 너무 뻔하니까 요거 빼고 법인의 대표자가 선서하고 진술을 했다. 위증죄 안 된다. 답 정말 좀 드렸고, 그 다음에 타인 사건에서 빠지구나. 여기 4번에 보시면 이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 여부는 증언 전체를 파악한다. 다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테고. 언제입니까? 12월. 사실 여러분 더 있을 건데 내가 찾지를 못하겠더라고. 이거 어제 밤에 막 이렇게 작업하면서 막 그 모의고사 막 찾는데 막 그 찾지를 잘 못하겠어가지고 내 기억은 있는데. 자, 그럼 2번 봅시다. 이제 부동산 명의 신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근데 여러분, 요거는 사실 조금 뻔한 문제가 나왔죠. 왜 뻔한 문제가 나왔냐면, 일단 정확한 법리까지는 기억이 안 나더라도 양자간, 중간생략 등기역, 기약명의신탁 다 일단 뭐라고? 명의신탁 관련해가지고 횡령죄가 안 된다. 물론 조금씩은 법리가 달라. 양자간 명의신탁은 위탁관계가 보호와 가치가 없는 거고, 삼자간 명의신탁은 여전히 매도인 소유이기 때문에 신탁자 소유가 아니어가지고 수탁자 소분을 해도 횡령죄 안 되는 것이고, 계약명의신탁은 매도인의 선의하기에 따라 가지고 선이면 계약이 유효하니까 수탁자가 되니까 횡령이 안 되는 거고, 악이면 다시 이제 매도인 소유니까 신탁자 소유자 아니니까 횡령 안 되는 거고. 아무튼 조금씩 법리는 다른데 어쨌든 횡령죄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여기 1번 보시면 부실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이라고 제가 문제를 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실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은 그 위탁관계가 보호와 가치가 있다, 보호와 가치가 없다? 보호와 가치가 없잖아. 보호할 가치가 없으니까 이제 횡령죄가 안 되겠죠. 보호할 만한 가치가 의한 것이 할 수 없으니까 횡령죄가 안 될 것이고,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도 보호할 가치가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신탁자가 소유자가 아니라 여전히 누가 소유자라고? 여전히 매도인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처분을 해도 신탁자 소유가 아니라고. 그리고 여러분 4번에 제가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뭐 유일하게 복잡한 법리가 있지만 뭐라 그랬어요? 일단 제가 마지막에 그냥 횡령된다라고 외우러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뭐 이제 보통의 공유하고는 달리 어떤 지역을 특정해서 소유하고 있고 등기만 공유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때만 횡령죄가 된다라고 해서 사실 답이 될 거는 3번밖에 없긴 없는데 제가 요걸 사실 콕 집어서 문제 낸 적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여러분 요거는 뭐예요? 요거랑 여기에서 이제 같이 나오는 문제기는 하죠. 우리 이제 양자간 명의신탁은 위탁관계가 보호할 가치가 없어가지고 횡령죄가 안 되는데 대한민국의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는 게 시행이 되면서 야 여러분 보통 우리가 명의신탁은 좋은 목적으로 한다 나쁜 목적으로 한다? 나쁜 목적으로 한다. 탈세하고 이런 거 하려고 불법한 목적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가에서 야 제발 명의신탁 좀 하지 마. 야 앞으로 처벌하겠어 라고 이미 내가 명의신탁을 이미 해놓은 게 있는데 이제 국가가 언제부터 이제 부실법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해서 명의신탁은 부실법 전에 이루어졌으나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내에 이제 실명 등기하라고 했어. 국가가 야 우리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한 사람들 니네 지금 잘못된 거야. 빨리 제깍 원래 소유자가 받아가 라고 실명 등기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말을 들어 안 들어? 말을 안 듣겠지. 말을 안 듣고 여전히 명의신탁 상태로 둔다. 여전히 명의신탁 관계로 둔다. 여전히 명의신탁 관계로 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계속 실제로는 갑이 소유인데 계속 명의는 을명의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국가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거 했잖아. 부여가치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없으니까 이거 뭐예요? 물권 변동이 실명 등기를 안 했어. 실명 등기가 안 해서 물권 변동이 무효가 돼버리면은 당연히 타인점을 보호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면은 위탁관계가 인정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보호한자의 지위가 없기 때문에 똑같이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이 판례인데 해서 이제 여러분 이거 한번 낸 적이 있거든 3월달에. 근데 이걸 안 낸 이유 뭐냐면 이게 지금 재작년 판례. 이게 올해 판례가 아니라 21년도 6월 판례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안 나오겠지 했는데 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는 1년치 말고 2년치는 좀 자세히 볼 생각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 워낙 중요한 판례는 꼭 작년 것뿐만 아니라 재작년 것 좀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요걸 좀 반명을 삼아가지고 이제 요걸 내면서 물론 이제 수업 때 전반적인 쭉 설명을 드리긴 드리는데 이렇게까지 될까 싶어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나왔고 그래서 이제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요거는 맞춰야죠. 요거는 특히 여러분 그 우리 친족 상도례에서 일단 뭐 일본도 내가 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가짜로 혼인했다. 우리 그거는 그 친족 상도례 적용이 안 됐었고 뭐 그 내용이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고 2번에서 절도, 사기, 횡령 요거 세 가지 제가 구별 설명을 드리죠. 절도는 뭐라 그랬어? 양쪽 다 있어야 되고 사기는 재산상 피해자하고만 있으면 되고 횡령은 양쪽 다 있어야 되고 사실 점유자하고 소유자 모두 하고 있어야 되고 사기는 피기망자를 속여서 근데 피기망자는 법원이야. 근데 법원은 진짜 없을 거 아니야. 근데 피해자가 우리 아빠 거야. 그러면은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횡령죄는 뭐였어요? 위탁자하고 소유자 모두 하고 친족해야 된다 해서 제가 절도는 양쪽 다 사기는 한 명만 횡령은 양쪽 다 이런 조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도가 나온 거죠. 절도죄는 소유자도 절도죄의 피해자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쭈쭈쭈 나와가지고 쌍방간에 소유자, 점유자 쌍방간의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가 적용되는 것이고 단지 피해 물건에 소유자가 있거나 절도 범인의 피해 물건의 점유자 간에 내용도 있긴 해. 피해 물건의 점유자 간에만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해서 절도는 뭐라고? 양쪽 다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다시 봅시다. 우리 1번 같은 경우에 이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가짜로 혼인하는 것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짜로 혼인하는 이 무효인 경우에는 친족 상돌에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다. 틀린 게 될 것이고, 여러분 3번도 있고, 3번은 특히 여러분 사기도 있고 뭐도 있어요. 공갈도 있어요. 이게 공갈까지는 친족 상돌 적용이 되는데 야간에 공갈을 하면은 특수 공갈이야. 그러면 특수 공갈로 갔을 때 폭처법의 규정이 있는데 폭처법에는 친족 상도례를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규정이 없어. 그러면 이거 적용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친족 상도례는 피고인한테 유리한 규정인데 적용을 하겠다 적용을 안 하겠다 라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피고인한테 불리하게 생각할 수가 없겠지. 특경도 마찬가지야. 특경도 5억 원이 넘어가면 5억 원 미만의 사기죄는 형법 사기죄고 5억이 넘어가면 특경은 사기죄인데 특경법에도 사기죄의 친족 상도례를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으면 뭐예요?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적용을 해줘야겠죠. 따라서 3번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겠죠. 유리하게 해석을 하면은 적용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적용하지 않는다 틀린 내용이 될 것이고, 그러면 4번 너무 많이 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손자가 할아버지 돈에서 돈 뺐다. 피해자 할아버지다 은행이다. 은행이니까 친족 상도 적용 안 된다. 이거 뭐 너무 많이 했던 내용들이어가지고 뭐 이거는 근데 뭐 그렇게 뭐 맞춘 것도 아니야. 너무 뻔한 것들이어가지고 좀 그래. 해서 이거 절도범인의 피해 물건의 소유자와 친족 관계가 있으면 점유자와 친관계가 없더라도 친족 적용된다. 틀린 질문이죠. 똑같이 냈죠. 근데 이제 사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시험 문제인데 시험 문제를 지금 이렇게 뽑아버린다고. 시험 이렇게 뽑아버린다고. 그러면 누군가 또 그러더라고. 아니 어쨌든 그래 여기서도 핵심 문구는 이거기는 하죠, 여러분. 사실 이게 핵심 문구기는 하잖아. 근데 이거를 딱 본 순간 바로 이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읽어봐야 읽는 와중에 이게 포인트가 있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무슨 결국 이 문장 내에서도 키워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못 뽑겠어. 그래서 뭐 요거 이제 나왔었고 우리 특가로 가더라도 폭처법으로 가더라도 여전히 적용되는 것이고 손자 할아버지 근데 뭐 이거는 너무 출제가 많이 됐던 문제들이어서 자 좀 맞췄다 하기 좀 그렇습니다. 뭐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4번 봅시다. 4번을 보시면 요거는 제가 거의 유일하게 수업 때도 콕 집어서 하지 않은 부분 같기는 해요. 근데 나머지는 다 했는데 정답 지문만. 그래서 이제 모욕죄 같은 경우에 자 우리 명예훼손죄도 그렇고 모욕죄도 그렇고 이제 외부적 명예를 보호보호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욕이라고 하는 게 뭐 제가 늘 얘기하죠. 기분 나쁘다 혹은 무례하고 조속한 표현이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모욕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어떠한 편견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다소 무례하다 기분 나쁘다 요것만 가지고는 모욕죄가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야이 씨발이라든지 나이 처먹의 자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욕죄가 아니고 뭐 야비한 사람이 아니었었죠. 그 다음에 2번에서 자 대놓고 모욕을 한 게 아니라 뭔가 시각적 그림 이런 걸 가지고도 모욕할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이게 이제 가능하다라는 게 판례 입장인데 제가 요거를 딱 수업 때 딱 집은 적 없는 제가 유일한 지문이 딱 이거 하나거든요. 제가 좀 마음에 걸리겠다 이거 하나인데 그래서 일단 이거는 물음표라고 칩시다. 이거 물음표라고 치고 그다음에 3번 보시면 역시 나오네요. 이게 모욕이라고 하는 게 듣고 기분 나쁘다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건 제가 설명 되게 많이 드렸어요. 듣고 기분 나쁘다 무례한 표현이다. 이런만 가지고는 모욕죄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라는 거고 여러분 4번도 제가 이거는 이제 제가 국가제도 수업 같이 하는 건데 여러분 갑자기 뭐가 나왔어? 엄격한 증명이 나왔잖아. 근데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엄격한 증명 자료는 형수 파트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거 수업 하지 않았어요. 제가 뜬금없이 한 적이 있어. 이거를 왜 했냐면은 여기 제가 이제 이거는 최신 판례자 20번 판례야. 20번 판례 문구를 보는데 요 판례가 나오면서 판례가 요 문구를 적어놨더라고. 요 문구를 적어놔가지고 사실 너무 당연한 거기는 해요. 여러분 그 공연성이 없으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됩니까? 안 되잖아.
이게 뭐 불특정 다수의 혹은 어느 1인에 대해 전파를 따라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는 건데 공연성은 범죄의 성립 요건이에요. 성립 요건이니까 당연히 누가 입증해야 돼?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고 검사가 엄격한 증명으로 입증을 해야 한다. 그래서 특정 소수한테 이야기를 했으면은 제가 늘 얘기하죠. 상대방의 말을 듣는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 속에서 별로 안 친하고 왼수면 퍼뜨릴 거고 서로 밀접한 친척 사이거나 가족 사이면 안 퍼뜨릴 거고 안 퍼뜨릴 거고 하지만 이거는 그때 다를 거다. 따라서 특정 소수한테 전파했으면은 공연성이 부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엄격히 증명해라 라는 것이 여기 이제 최근에 조금 나온 적이 있어 가지고 해놨고, 그다음에 우리 모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여기 이제 무례하고 조속한 표 이런 것들은 모욕죄가 안 된다라는 이거 법리들 아까 지금 제가 했죠.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 옛날에서는 뭐였겠어요? 옛날에 시험 문제 스타일은 어때요? 옛날 스타일들은 어떤 단어를 띡 주고 이게 모욕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식이거든. 그래서 뭐 기레기 모욕이 되냐 안 되냐, 그다음에 야이 씨발 그다음에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 어디 뭐 공대에 논란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모욕이 되냐 마냐 막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이제 그거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이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이제 좀 나온다고요. 근데 제가 재판 때 해드렸잖아. 왠지 나올 것 같더라고. 워낙 판례가 많이 나와가지고 해서 좀 그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다 맞기 때문에 사실 답대권이 이제 2번밖에 없기는 없어가지고. 근데 이건 좀 감각적으로 풀만은 하죠. 이 시각적 수단을 표현해서라도 평가 떨어뜨릴 수 있으면 모욕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것만 제가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올해 2월달 시험 문제에서도 여기 이제 어떤 경미한 수준의 추수 표현이라면은 여기 좀 모멸감, 불쾌감 이런 거라면 안 된다라는 것도 수업식 문제로 낸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신 판례 때도 여기 심지어 여기 공연성까지 그대로 재판 때 정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30초. 최신 판례 30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풀었으면은 잘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작물죄 물어보죠. 저한테 쌤 1번에 답 나왔으면 넘어가야 돼요? 안 넘어가야 돼요? 그때그때 달라요. 선지가 애매할 어차피 사진한다기 때문에 가장 옳은 거 가장 틀린 거를 골라야 돼요. 그러면 지문을 봤을 때 이게 애매할 때가 좀 있어요. 애매할 때가 조금 있는데 너무 명확하면 제끼고 넘어가야죠. 특히 이제 이런 시험에서는 1번에서 답 나오면 제끼고 넘어가야 돼. 그런 차원에서 5번은 1번에 답 나왔을 때 제끼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작물을 취득을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네. 다른 또 뒤쪽 작물인가 보다. 요거 아니죠. 근데 4번에 있었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1번이 아니었구나. 다시 봅시다. 자, 우리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을 보시면은 그 채권의 담보로서 수표들을 교부받을 때는 작물인 점을 몰랐어.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작물인 점을 알게 됐어. 원래는 뭐예요? 작물인 점을 알게 됐으면 그때부터는 작물 보관이야. 근데 뭐하면 점유할 권한이 있으면 보관죄가 안 되죠. 이건 담보 목적으로 받았으니까 우리 뭐도 했습니까? 그 전당포에서 물건을 받았다 이런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내가 보관할 권한이 있으니까 보관죄는 안 되겠죠. 보관죄가 안 되겠죠. 이게 담보 목적 받은 거니까. 자, 알선 실제로 전달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전이 안 되더라도 중간에서 편의를 도모했으면 알선은 기수죠. 많이 했던 거니까 넘어가시고. 4번에 죄수 문제. 작물을 보관 중에 있다가 보관 중이니까 돌려줘야 되는데 딴 데 처리한다 할지라도 이미 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추가로 횡령은 안 됩니다. 횡령 안 되는 것도 많이 했던 거고. 정답은 4번이죠. 대체 작물은 원칙적으로 작물이 안 됩니다. 해서 내가 훔친 물건 그대로 그게 그대로 작물인 건데 내가 유일하게 뭘 훔쳤어? 현금을 훔쳤어. 현금을 훔쳤는데 현금을 예금 계좌에 예치하고 다음날 인출을 했다. 어제 내가 넣은 돈 그대로 나옵니까? 아니지. 내가 어제 놓은 돈하고 단돈 나와요. 그러니까 표현이 뭡니까?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이 돼요. 원래 물리적인 동일성이 상실이 되면 횡령 작물이 안 돼야 돼. 근데 유일한 예가 뭐라고? 현금이라고.
현금은 가치가 표상하는 액수가 똑같으면 유일하게 우리 판례가 이 대체된 작물성 인정해 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현금만 유일하게 어제 넣은 돈 그대로 안 나오겠지만 작물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 올해 작년 12월 달 문제인데 다 나왔죠. 여기 3번에 그대로 넣어놨죠. 예금의 형태로 넣었다가 동일한 액수를 인출을 했을 때 물리통이 상쇄되기 때문에 더 이상 작물성 유지 안 된다? 틀린 지문 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작물 보관죄에다가 처분했다. 횡령죄 안 된다. 그 다음에 작물 인정을 모르고 받았는데 어느 순간 알게 됐다. 근데 그때도 뭐예요? 점유할 권한이 있으면 보관죄 안 된다. 거의 똑같은 지문 똑같이 나온 거 아니에요? 세 개 지문 거의 다 한 문제에서. 그래서 이거 작년 12월 달에 내드렸던 모의고사에서 거의 똑같이 나왔던 문제가 됐겠고요. 물론 스타일은 조금 다르긴데 훨씬 이제 본 시험에 길게 내긴 했는데 본질은 똑같다. 그다음에 이거 뭐 한 번 낸 게 아니고 올해 4월 때 또 냈네요. 4월 때 또 내고 뭐 다양하게 냈습니다. 그다음에 6번 봅시다. 6번 보시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퇴직하고 뇌물을 받았대요. 그럼 뭐예요? 사후 수뢰죄나 뇌물 약속죄 낼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퇴직을 하고 받았으니까 수뢰죄는 안 되겠지. 수뢰죄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좀 많이 했던 거고 해서 뇌물 약속 사후 수뢰죄 낼지 모르겠지만 수수죄는 안 된다. 자, 제3자 뇌물 수수죄는 부장 청탁이 필요하고 있고 부장한 청탁은 명시, 묵시 다 필요하다라는 것도 수업 때 자주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3번, 4번 제가 요거 뇌물죄 할 때 뭐 강조 많이 했어요? 수뢰죄가 있고 공무원이 있고 얘가 수뢰자가 될 텐데 이 증례자한테 야 뇌물 나한테 주지 말고 얘한테 뇌물 줘 라고 이야기를 해서 뇌물이 요렇게 갔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요거 분리를 시켜 나가지고 이게 원래는 그냥 뭐가 될 텐데 제3자 뇌물 수수자가 될 건데 공무원이 직접 받은 바하고 다를 바가 없으면 이때는 뭐가 될 거고 이때는 그냥 단순 수뢰죄가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얘랑 뇌물을 같이 받아 먹었으면은 수뢰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이 공동정범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없으면 이 제3자가 이 3자 뇌물수수행위의 방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제3자 뇌물수수죄가 필요적 공범이다 아니다. 이게 필요적 공범이면 일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을 때 총칙상의 방조범 규정 적용 안 된다? 적용이 안 될 거라고. 근데 필요적 공범이 아니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방조가 된다라고까지도 제가 수업을 드립니다. 그래서 3번에 119조 1항의 뇌물수수죄는 직례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한테 뇌물을 받게 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받은 것과 똑같이 평가할 수 있으면 단순수뢰죄 얘가 받았지만 사실상 얘가 받은 건 똑같다. 단순수뢰죄가 되는 거고 제3자가 알고 도와줬다. 그럼 방조도 성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워낙 중요해서 직전 여러분 가장 마지막 모고죠. 2020년 6월 달에 여러분들 시험 전에 6월 10일인가요? 그때 봤던 모의고사 때 똑같이 내드렸죠. 똑같이. 왜 나올 것 같다라고.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3자 뇌물수수죄 방조 안 된다. 똑같이 틀린 지문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안 된다.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 안 된다. 방조죄 안 된다. 똑같이 내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맞췄어야지 여러분. 시험 직접 6월 10일 날 낸 문제인데 10일 날 낸 문제인데 맞췄을 거라고 믿고요. 뭐 4월달 모고 때도 여기 아까 사후수뢰죄 그다음에 제3자 뇌물수수죄 다 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시험 직전에 낸 문제니까 맞추지 않았을까 싶고요. 넘어가 봅시다. 너무 늦은데 좀 빨리 풀어야 되겠다. 자, 또 저녁에 수업이 있어가지고 봅시다. 자, 위법상 오랜만에 총칙 문제 나오네. 자, 안수기도 우리 뭐 목사님이 기도한답시고 나이 든 사람과 어린애를 막 때리면서 기도했다. 이거 폭행죄 조각 안 됐었으면 정당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범죄가 될 거고 정당하게 안 될 거니까 틀린 게 될 거고. 자,
이거 자 회장님 보니까 증여세 포탈했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인터뷰 좀 해주시죠. 인터뷰에 응하지 않으면 제가 취재한 대로 보도하겠습니다. 제가 수업 때 뭐라 그래요? 뭔가 느낌상 협박조로 들리지만 기자의 당연한 본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회생활 위반한 것이 아니라 정당하다고 보고 있죠. 틀린 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에 회사의 이익을 빼돌리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컴퓨터를 검색을 했다. 아무리 회사라도 직원 PC를 함부로 뒤지면 안 되지만 이거는 그냥 뒤진 게 아니라 어떤 정보를 확인할 목적으로 정당한 목적 아래 뒤질 때도 뭐예요? 관련 검색어로만 검색해서 뒤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요거는 정당하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똑같아요. 심지어 이거 또 6월달 모의고사 아니에요. 6월달 모의고사. 이거 언제 봤습니까? 5월 말에 봤나? 아무튼 그랬을 거야. 언제 봤지? 6월달에 봤나? 기억도 안 나네. 우리가 보통 모의고사 언제 봤? 보통 5월 말에 보죠. 이것도 시험 한 달도 안 됐는데 한 달도 되기 전에 똑같이 됐잖아. 요거 증여세 포탈 정당하다. 메신저 기록 확인해 보는 거 정당하다. 똑같이. 정답의 판례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맞추셨을 거라고 믿고요. 4번 같은 거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낙선운동인데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인데 일단 뭐 요거는 여기 답 나왔으면 넘어갔겠죠. 그다음에 8번 보시면 8번 봅시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협박죄 핵심은 뭡니까? 위헌범이잖아. 위헌범이니까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고지했으면 그리고 의미를 인식을 했으면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든 안 느끼든 이게 침해범이라면 만약에 침해범으로 해석을 하면은 공포심을 느껴야 기수거든. 근데 뭐라고 판례는 위헌범이라고 본다고. 공포심을 느끼든 안 느끼든 해서 위헌범이기 때문에 해악을 고지를 했으나 만약에 도달을 못했거나 도달을 해도 이를 지각하지 못했거나 이럴 때만 미수범이 될 것이고 따라서 2번에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를 했고 도달까지 했고 의미까지 인식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공포심을 느끼든 말든 기수죠. 느끼든 말든 기수고 미수는 뭐예요? 공포심 관계없이 도달을 못했거나 인식을 못해야 돼요. 요거는 뭐고 때 내드렸죠. 해악을 고지하고 이를 인식이 언제입니까? 작년 11월 달이네. 해악을 고지하고 의미를 인식해서 불구하고 공포심을 느끼지 않는 경우 미수? 아니라고. 기수라고. 똑같이 내드렸어. 그래서 요거 옳지 않은 건 2번. 이 정도 나왔으면 시험장 치고 넘어가야죠. 시험장에서 이 정도 답 나왔으면은 명확히 틀리기 때문에 2번쯤은 찍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3번은 원래는 좀 더 어디냐면 이 협박죄 같은 경우에 장래의 일을 바탕으로 협박할 수 있느냐와 관련을 해가지고 현재의 일을 기반으로 하면 장래일을 바탕으로 해서 내일 그게 아니고 죄송해요. 다시 3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뭡니까? 이 경찰관이 야 빨리 돈 갚아 안 갚으면 혼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상대방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 그래도 뭐라고? 경찰관이 이쯤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은 무섭기 때문에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내용을 고지했으니까 실제로 공포심을 안 느껴도 기수다라는 판례 때 그 판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협박이 되는 건데 이제 이거는 잡는 거네요. 이게 정당행위냐 아니라는 겁니다. 경찰관은 개인의 민사 문제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거 정당행위에 해당하니까 맞게 될 것이고요. 4번에 공갈 같은 경우에 이제 공갈을 해가지고 처분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고 답이 너무 2번 명확해서 맞추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내드렸고 이제 9번 봅시다. 명예훼손죄. 어, 9번 보시면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명예훼손의 고의 상관이 쪼니까 아이씨 내가 이거를 답변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나와버렸어. 내가 다른 사람을 깔려고 말한 거야, 내 변론하다가 나온 거야, 내 변호하다가 나온 거야. 명예훼손의 고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아휴 이혼한 사람이 왜 왔대? 라고 이야기를 했다. 제가 수업 때 뭐라 그랬어?
이혼이 흠이다 아니다? 이건 흠이 아니라고. 이혼이 흠이 아니라고. 따라서 이것만 가지고는 명예훼손적 발언의 구제시 아니라고 해당한다? 틀렸죠? 답 나왔죠? 현장에서 입준 다음에 짚고 넘어가야지. 이혼했다? 우리 이것만 가지고는 흠이 아니라 그랬어. 흠이 아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이혼 사람이 왜 왔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3번 기억나십니까? 제가 요거 할 때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수사를 받게 되면 사람들이 결과와 관계없이 수사를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쟤 문제 있겠지, 이렇게 몰아간다고. 징계도 마찬가지야. 징계도 징계 절차에 들어가 버리면, 그게 그걸 알려져 버리면 사람들이 뭐예요? 저 문제가 있겠지 라고 오해를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뭐는 공제할 수 있다, 징계의 결과는 공제할 수 있다. 음주운전 하면은 정직한다, 성추행 있으면 파면한다, 그래서 누가 파면됐다, 이런 결과를 공제하는 거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아. 근데 이제 이제 막 징계가 시작할 거야. 근데 결과 혐의가 없을 수도 있어. 해봤더니 문제 없네? 혐의 없음. 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일단 징계 들어가 버리면은 문제가 있겠지라고 오해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막 징계 절차에 막 들어갔을 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공개하면 안 되지. 징계 결과를 공개해야지, 결과를. 해서 이제 막 징계가 시작을 해. 무혐의가 나올 줄 알고 어떻게 알고, 문제 없을 줄 어떻게 알고. 따라서 요 단계에서 곧바로 게시를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잘렸네요. 저것이 징역 살다 온 전과자다. 옛날에 전과자 중에 그 공연성이 없는 판례도 있는데, 이 전과자는 공연성이 있는 판례니까 제가 이제 뭐라고, 전과자 공연성이 있다 없다 그렇게 외우지 말라 그랬고, 누가 듣고 있어? 피해자의 친척이 듣고 있어. 제가 뭐라 그래요? 친척이 친할지 안 친할지 어떻게 알아? 안 친한 친척이란 말이야. 안 친한 친척이면은 전과라고 징역 갔다 왔다고 라는 거 퍼뜨릴 공연성이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는데, 이거는 제가 너무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다양한 루트로, 이게 회의 자리에서 올해 2월달 판례네요. 올해 2월달 시험이네요. 상급자로부터 책임 추궁당하니까 질문을 답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다.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추궁을 당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라고 하는 과정 말하는 거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라는 거 똑같이 넣어드렸었고, 작년 11월 달에 저것이 징역 살다 온 전과자다 라는 거 공연성 인정된다라고 그때 내드린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신 판례대로 19번에 이혼자가 왜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근데 뭐라고? 이제 여기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혼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사실적 시 아니다라는 거 정답 지문까지도 다 다뤄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췄을 거라고 믿고요. 10번 봅시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수업할 때 무고할 때 뭐 강조해요? 자기 무고에 정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기 무고에 교사범 정범 된다 안 된다? 된다. 요거 두 개야. 자기 무고. 왜? 타인을 무고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무고하는 거에 정범은 안 돼. 근데 남을 시켜서 나를 무고해 라고 시켰을 때 남은 내가 타인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무고의 교사방조는 됩니다. 해서 답이 너무 뻔해.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했고 가담을 했을 때 공동 정범 처벌. 저는 이게 이제 시험 문제를 이제 우리 차장님으로부터 카톡으로 받아가지고 한 10분, 20분 지나가지고 카톡을 이렇게 보니까 막 너무 글씨가 많아가지고 막 잘 안 보이잖아요. 잘 안 보여도 빨리빨리 좀 봐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바로 보여가지고 일단 넘긴 다음에 돌아서 봤거든, 나머지 내용들은.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너무 많이 냈어.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언제입니까? 최종 모의고사 1월이네. 최종 모의고사 1월이네. 이래. 최종 모의고사 1월이니까 6월달. 시험 한 달 더 자기 전이에요. 한데 여기는 내가 자기 모의 공동정범 안 된다고 이미 내렸지.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 저는 학자도 아니고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 받은 적도 없어. 물론 로스쿨 대학원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자존심이 없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없어.
내가 중요한 게 아니 생각이 하나도 없고 내가 뭐라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해 많이 나온 거, 그 해 출제가 많이 된 거,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지금 출제가 돼서 생각하는 거니까. 해서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 많이 나와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의 공동 정범 안 된다라고 여러분 6월 달에 낸 거니까 맞췄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로 정답 지문 나왔고 여러분 1번 여러분 제가 이것도 너무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범죄가 되지 않는 거를 허위로 신고하는 거는 무고죄가 안 돼. 대표적으로 송이의 이중채취권. 근데 애초부터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백날 신고해봤자 무고죄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판례는 뭐라고 제가 설명드리잖아. 과거에는 대물 변제 예약에 제공한 물건을 딴 데 팔아버리면 배임죄가 됐었어. 근데 바뀐 판례에 따른 배임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배임죄가 될 때 허위로 신고를 했어. 그리고 내가 수사를 받다 보니까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대물변제 예약한 거를 팔아넘기는 건 배임죄가 안 된다라고 판례가 바뀌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난 뭐라고? 결과적으로 범죄가 안 되는 거를 무고했지. 그렇지만 내가 이미 뭐 할 때? 내가 이미 허위로 신고할 때, 처벌이 될 때, 허위로 신고할 때 이미 무고죄는 끝났어. 이미 무고죄는 기소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뒤에 판례가 바뀐다 할지라도 무고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워낙 많이 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찾아보니까 제가 수업 때 많이 해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따로 문제 안 냈던데 3번을 보시면은 내가 이 수사를 받고 있어. 수사를 받으면서 그럴 수도 있죠. 수사관님 저 억울해요. 혹시 제가 무혐의가 떨어지면 나를 고소한 사람을 무고죄로 처벌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이 새끼가 지가 범인이야. 지가 범인인 걸 빤히 아는데 뻥카 치려고 수사관님 나 죄 없는데 저를 신고한 제가 무혐의가 밝혀지면 저를 고소한 놈 무고로 처벌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근데 그럼 나는 범죄를 한 걸 나는 알고는 있지. 상대방은 나를 무고했을 리가 없지. 그럼 상대방이 나를 허위 신고했으면은 무고로 처벌해 주세요는 역시 내가 뭐가 된다? 역시 무고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여기 이제 3번 내용인데 사실 시험장에서는 3번 가시면 안 되죠. 2번 찍고 넘어갔었어야 돼.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것도 제가 4번도 제가 여기 거의 그 최신 판례자로 47번 딱 넣어놨어. 딱 넣어놔가지고 이걸로 볼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또 이거 수업할 때 얘를 어떻게 되냐면 내가 목격한 건 갑이야. 근데 추석해가지고 의뢰했어요 라고 대놓고 허위 신고했다. 이거 대놓고 무고죠. 대놓고 무고인데 내가 현장에서 본 게 갑이야 의리야 좀 긴갑인가 해요. 그러면 내가 수사관한테 가가지고 제가 본 거는 갑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허위일 수도 있어 허위일 수도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진실이야. 허위일 수도 있지. 내가 본 게 갑이야 의리야 애매한데 갑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한 게 허위일 수도 있어요. 허위일 수도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된다고? 갑 같기도 하고 일 같기도 해요. 이렇게 신고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데 내가 지금 갑인가 을인가 긴갑인가 한데 갑 맞겠지 라고 신고를 해버렸다 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모두 있다고 이미 허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따라서 허위일 가능성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고는 안 되겠으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을 하고 있어. 근데 무시해 맞겠지 라는 것까지 무고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까지도 다 무고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4번 내용은 그 내용 4번 내용은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무시하고 내 말이 맞겠지 라는 경우는 무고가 된다. 그래서 요거 다 내드렸습니다. 공동무고, 그다음 판례 바뀐 거, 이거 최종 보고서 이해됐는데 심지어 내었고, 그 다음에 최신 판례 자료 47번까지 해서 다 다뤄드린 내용들이고요. 실바 이거지 이거. 이거는 이제 여러분 1번에서 답 나왔으니까 넘어가셨어야 돼. 이거는 밑에 거 보셨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마찬가지고 위계에 의한 공직방도 마찬가지고 제가 딱 할 때 뭐부터 이야기를 해요. 공무원이 대충 봐서 속았으면 위계가 아니고 열심히 심사해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기본적으로 민원인들이 본인들이 잘 모르고 낼 수도 있다고. 그럼 이제 공무원 그걸 기본적으로 심사해서 평가라는 게 공무원 일차적인 몫이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요건이 안 되는 것들이야. 그러면 공무원 잘라내면 되지. 잘라내면 되는 건데 대충 봐가 통과시켜 버렸어. 이거는 위계가 아니라 그랬고. 공무원이 꼼꼼히 챙겨봐도 위계인지 알 수 없었을 정도, 그러니까 꼼꼼히 챙겨봐도 허위인지 알 수 없을 정도가 돼야, 그래야 이제 위계가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번을 보시면은 업무 담당자가 확인 안 했대. 에이, 확인 안 하고 대충 봤대요. 대충 보고 이거를 수용했으면은 이건 누구 잘못이라고? 업무 담당자 잘못이라고. 위계에 의한 공직방도 똑같죠. 대충 봤으면 공무원 잘못이라고. 공무원 잘못이 이게 방해죄가 안 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계에 방해 성립한다. 이거 1번 답 나왔죠. 1번 답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만 했. 이거는 그냥 1번에 답 나왔으면은 시험장에서 찍고 충분히 넘어가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해서 요거는 이제 우리 마지막 날 제가 특강할 때 71번 선지에 넣어드린 내용이고요. 여러분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일단 답지 먼저 넘어갑시다. 여기 이제 4번에 타인의 업무도 여기 이제 방문각 2월 모의고사 때 15분 문제로 이렇게 내드린 바가 있어가지고 해서 요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2번, 3번 같은 것들은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들이니까 일단 정답 지문 중심으로 봅시다. 자, 그 다음에 12번. 그럼 솔직히 제가 저쪽 국가직 같은 경우 여러분들 워낙 문서를 어려워하셔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딱 찍었거든. 근데 진짜 그게 나왔어. 국가직은. 약간 놀랬거든요. 놀랬는데 이 법원직도 공원부를 찍기는 찍었는데 솔직히 제가 생각했던 내용은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내용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지는 않고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워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막판에는 많이 안 하기는 했던 파트이긴 한데 제가 이제 요거 두 개를 기본 강의할 때 좀 비교해서 설명을 조금 많이 드리고 뭐가 좀 더 이해하기 쉽다? 이게 여러분들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 판례예요.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 판례고 이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판례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정답 지문을 보시면은 진정한 어음채무나 이런 거 할 의사가 없이 강제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어음의 발행을 가장해서 약속 어음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를 했다. 여러분 보세요.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여러분 보통 갑이 을한테 1억 원짜리 어음을 발행을 한다. 그러면 뭐 갑이 미쳤다고 그냥 발행해 주겠어요? 보통 그거 아니죠. 보통 어음금이면 당장 갑은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지급기를 1년 뒤로 설정을 해놓고 야 내가 1년 뒤에 1억 갚을게. 지금 나한테 한 9천만 원만 좀 빌려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발행하는 게 어음이라고. 그러니까 보통 어음가보다 한 10% 할인해가지고 이제 어음 할인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판례상에서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음은 기본적으로 뭐죠? 유가증권이니까 1년 뒤에 이 어음을 소지한 자한테 무조건 1억을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갑이 대가리에 총 맞지 않는 이상 그냥 발행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뭐예요? 이 돈을 빌려오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진 않구나. 여기 보시면 이제 뭔가 원인 채무가 되는 거고 어음을 발행하는 건데 보시면 지금 약속어음을 형식적으로만 발행을 가장을 하고 진짜 어음 발행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어음을 발행을 할 거면 돈을 빌려와야 돼. 근데 그게 있다? 그게 없다? 그게 없어요. 그냥 어음을 발행하는 척만 할 때 이 글을 왜 했을까? 그래야 얘가 지금 채권자가 되고 얘가 강제 집행을 받아가는 척 할 테고 그러면 이제 갑의 다른 채권자들이 얘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기 전에 빨리 뭐 하려고? 얘가 집행을 받아가 버리고 얘네가 집행 들어오려고 할 때 마음대로 하세요. 빈털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 집행을 좀 회피하려고. 그러니까 뭐다고?
발행인의 채권자가 채권 추심 해 강야 어차피 얘한테 뺏긴 것도 아닌데 얘한테 뺏길 바에야 네가 좀 가져가고 있어, 네가 좀 들고 있어줘, 이런 차원에서 서로 통정해가지고 어음을 발행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 뭐야, 실제 어음을 발행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전형적인 공원불이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건 좀 이해가 쉬워요. 이거랑 제가 좀 유사한 판례로 여기 낸 적 있잖아. 실제로는 채권 채무가 2월달 판례, 올해 2월달에 실제로는 채권 채무가 없어. 이것도 돈 빌린 적 없지. 돈 빌린 적 없는데 허위의 채무를 가담하고 그 가장에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친 거죠. 이것도 뭐야? 이것도 또 돈 빌린 적도 없는데 어음 발행해줘. 돈 빌린 적도 없는데 근저당권 설정해줘. 이럴 때 뭐가 된다고? 이럴 때 공원불이 된다고. 그래서 이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거는 1번일 때 제가 기본반 수업 때 심화반 때 수업을 하나? 수련반 수업을 하는데 요거 두 개를 좀 비교하셔야 되는데 1번은 뭐예요? 양도인이 갑이 야 나 병한테 1억 받아오고 있거든? 이거 네가 가져가 하고 채권을 양도했어. 해서 공증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야? 병이 갑한테 갚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양도인이 허위의 채권에 관하여 규정을 모르는 양수인과 실제로 채권 양도 계약을 했는데 이거 뭐라고? 이게 허위라고. 이게 있지도 않아. 있지도 않은데 얘한테 넘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랬을 때,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증까지 받아버렸을 때 요게 공원불이 될 거냐거든. 근데 여기서 판례 입장은 뭐예요? 니네 둘이 채권 양도와 관련하여 공증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거의 계약의 주체는 갑과 을이고 이 공증 때문에 병이 갑한테 있지도 않은 갚아야 될 필요도 없는 1억의 빚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이건 니들끼리의 문제인 거고 이걸 가지고 병한테 가봤자 병은 뭐라고 한다고? 야, 뭔 소리야, 갚을 돈이 없어 라고 해버리는 순간 얘가 독박 쓰는 거고 얘가 독박 쓰는 거고 얘는 기분 나쁠 거고 해서 이 공증 때문에 있지도 않은 1억이 생기면 이러면 허위지. 이러면 허위인데 니네 둘이 없는 채권을 백날 양도해봤자 제3자인 병한테 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증을 받아봤자 이 허위의 채권이 생겨버리면 문제가 될 텐데 허위의 채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허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원불이 안 되죠. 안 돼가지고 틀린 지문인데 어려운 판례긴 합니다. 어려운 판례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2번은 기억나시죠? 조종조소, 제가 이혼할 때 그 원고 필고가 극적으로 합의를 해가지고 조종조소를 딱 그러니까 딱 극적으로 합의가 돼가지고 뭐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고 애는 누가 키웠다 합의가 됐어. 그럼 뭐 한다고? 전화한다고. 누구한테? 판사한테. 판사가 딱 내려와가지고 저 어떻게 합의가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조정위원들이 뭐라 그래? 판사님 이렇게 이혼하기로 했고요. 그 원고가 피고한테 얼마를 주고요. 애는 누가 키우고요. 지금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판사 적어요. 판사가 거기서 자,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하고 피고는 원고한테 5억 원 지급을 하고 애는 뭐 그 사건 본인은 원고가 키우고 피고는 뭐 언제 면책고선하고 요 내용 맞습니까? 이렇게 가지고 보고 확인하고 문제 없습니다라고 서명하잖아. 그게 뭐라고? 그게 조정조소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 거의 나중에 판결문하고 똑같이 나오기는 해. 근데 판결문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그 판결문 직전 단계인 이 조종 조소가 판결문처럼 똑같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판결 직전 단계이기 때문에 조종 조소는 공원불이 아니라는 거고 그다음에 3번도 제가 이걸 마지막에 수업을 사실 안 했습니다. 어려워가지고 왜 안 했냐면 여러분 헷갈릴까봐 내가 그거까지만 수업했었어. 이 공정증서에 취소 사유인 내용이 있고 무효 사유인 내용이 있어. 자, 여러분 취소는 민법 시간에 뭐라고 봐요?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야 무효야? 일단 유효지. 유효니까 이거는 일단 뭐가 아니라고? 허위 내용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공원불이 아니라 그랬고 무효 사유는 애초부터 없는 거잖아요. 애초부터 없는 거니까 처음부터 무효인 거니까 무효인 사유가 기재가 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라고? 그래서 이거는 공원불이 되는 게 일단 원칙. 제가 사실 막판 때 여기까지만 했어.
막판 때 여기까지만 딱 했는데 여기에 예외가 요거 딱 하나 헷갈릴까 봐요 여러분들 막판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예외란 얘기거든. 그럼 여러분 원래는 무효사유는 뭐가 된다? 무효사유는 공원불이 되는 건데 무효사유는 공원불이 되는 건데 근데 신주를 발행을 했는데 그게 무슨 사유래? 무효사유래. 즉 신주를 발행했지만 사실 신주 발행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뭐예요? 신주 발행이 무효사유니까 안 된 건데 발행했다라고 기재가 돼버렸으면 무효사유니까 원래 뭐가 돼야 돼? 공원불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했지 유일한 예외가 이거라고. 신주 발행 무효에서는 오로지 뭐로? 오로지 판결로서만 무효가 되기 때문에 설령 그게 무효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판결로 무효가 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예외적으로 공원불이 안 된다. 라는 예외 판례가 있는데 헷갈릴까봐 제가 딱 여기까지만 했었거든. 그래서 이건 제가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정답되는 건 4번밖에 없습니다. 그럼 좀 빨리 해봅시다. 제가 좀 욕심부리다가 그래서 한번 나온 적이 있지만 자 그리고 이제 13번 봅시다. 가장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1초 컷 아닙니까? 1초 컷. 자 강제집행 면탈죄. 자 이 사건 피고인이 있어. 채권자가 야, 나 너한테 채권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 너한테 뭐 할 거야? 나 너한테 강제집행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들고 있어봤자 쟤가 가져가겠지. 야, 내 친구인 네가 잠깐 들고 있어. 라고 허위로 양도해서 제3자한테 후딱 넘겨버리는 거. 이게 대표적인 강제집행 면탈죄 아니에요. 그러면 강제집행 면탈죄가 되려면 채권자의 채권이 필수야. 채권자의 채권이 없으면 면탈죄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번에서 면탈죄는 개인적 법익이고 특히 이 강제집행의 기본인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가 성립 요건이기 때문에 채권이 존재가 인정이 안 되면 면탈죄는 안 된다는 명확한 1번 답이 있죠. 올해 4월달 강제집행 기본이 되는 채권의 존재는 면탈 요건이기 때문에 존재가 있는지 않으면 면탈죄는 안 된다라고 똑같이 내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1번에 답 나왔으면 넘어가셔야 돼요. 넘어가셔야 됩니다. 나머지 빠르게 볼까요? 그럼 나머지 틀린 내용이 되겠죠? 2번 보시면 면탈죄에서 은닉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의 발견, 불능을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고 소유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것도 포함되고 소유 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도 원래 내 건데 딴 놈한테 넘겨가지고 소유 관계를 불명하는 거 다 포함되겠죠. 포함되니까 틀린 내용이 될 것이고 3번 면탈죄는 위헌범이다라고 제가 마지막에 뭐라 그래? 도저히 모르겠어. 이 하나 알고 들어가세요. 면탈죄는 위헌범이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나? 어디 있지? 밑에 잘렸나? 밑에 잘렸나 보다. 여기 그 위헌부터 제가 해놓은 게 있는데 잘렸네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제가 한번 낸 게 있는데 제가 따로 업로드한 자료에 넣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4번에 우리 강제 집행 면탈죄가 되려면 누구 거야 돼? 애초부터 이게 피고인의 소유인 재산에 해당을 해야 되는데 애초부터 피고인 소유가 아니면 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계약명의 신탁이고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고 소유자 관계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런데 계약명의 신탁이니까 얘가 신탁자고요. 자기의 아내를 수탁자로 해서 매도인 측으로부터 계약명의 신탁을 했다라고 합시다. 자, 둘 중에 하나죠. 매도인이 선이면 누구 소유야? 매도인이 선이면은 아내 소유. 매도인이 선이면 매도인이 악이다. 매도인이 악이면 소유권이 여전히 이 명의신탁이 무효니까 매도인이 악이면 여전히 매도인 소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어떤 경우에도 신탁자인 피고인은 소유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이거 백날 빼돌려 봤자
면탈죄 안 되겠지. 안 되겠죠. 따라서 계양명의 신탁에서 선의 악이 줄 필요도 없어. 선이든 악이든 얘가 안 돼요. 얘가 안 되기 때문에 신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면탈죄 기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없다. 요것도 제가 내드렸죠. 여기 뭐 중간 생명등기든 이거는 권리에서 방해죄구나. 면탈죄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바뀌었나 보다. 이게 좀 잘렸나 보네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따로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똑같이 맞춘 게 있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봅시다. 증거 위조죄. 요거는 제가 마지막 날까지도 강조를 겁나 했어. 내가 마지막 날까지 강조를 겁나 했어. 그럼 말 들으면 바로 알 거야. 뭐야? 합의 한 척. 제가 순서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양형에 관한 것도 증거 위조죄 증거 기체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뭐예요? 합의 한 척에서 법원 이체 내역을 합의했습니다라고 증거로 제출을 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새끼 합의금을 돌려받았어. 근데 돌려받은 거는 안 내. 합의금 준 것만 내. 그러니까 마치 뭐 한 것처럼 합의한 것처럼 속임하려고 했다. 이게 증거 위조가 될 거냐.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랬지? 이체 내역 자체는 진짜란 말이야. 증거 자체는 허위가 없어. 증거 자체가 허위는 없지만 뭐 하려고 그랬어? 나 합의했어요 라고 합의의 허위 주장, 합의한 적은 있어 없어? 합의한 적은 없지. 합의했다라고 하는 허위 주장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증거 위조가 되느냐?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그랬죠. 이거 제가 마지막까지 엄청 강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번에 증거 자체에는 아무런 허위가 없어요. 아무런 허위가 없는데 그게 어떤 사건의 증거로 제출돼 가지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됐으면 증거 위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증거 위조가 될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 사실 순서는 이것도 출발이야. 이거부터 먼저 나오고 이게 나오는 건데 이번은 뭐예요? 증거는 여기 나와 있는 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형의 경중,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에 있는 양형자로도 증거 위조의 증거에 포함이 된다라고 제가 이게 통과가 되니까 이거 넘어갔던 거지.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바로 1번 넘어가만 했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이거 제가 이거 심지어 내가 그 기억난다. 이거 제가 한번 수업 때 이 말은 제대로 해놓고 답은 잘못 얘기해가지고 그 한번 12월 수업 때인가 한번 막 제공자고 막 그랬을 거야. 그래서 증거 위조의 위조와 문서 위조의 위조는 다르다고 했죠. 증거 위조의 위조와 문서 위조의 위조는 다르다. 그래서 문서 위조는 작성 권한이 있는 자라면 위조가 안 돼요. 근데 증거 위조는 작성 권한이 있는 자라도 날짜를 바꿔서 내버리면 증거 위조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 이 증거 위조 위조는 증거 위조하고 다르다. 그 다음에 4번에 증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증거 자체를 위조해야지 참고인이 나와가지고 떠드는 거 이거는 위조가 안 됐었죠. 그래서 요거는 뭐 6월달 모의고사 때 양형자로 증거 포함. 그 다음에 4월 모의고사 때 증거 자체에는 허위가 없으나 허위 주장과 결합을 하면 증거 위조가 안 된다라는 것까지도 내드린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언젠가 4월입니까? 23년 3월 때도 1번 또낸 바가 있고 4번에 여기 증거가 문서 형식 갖는 경우 증거 위조죄에서 증거에 해당하는 지가 작성자의 권한 유무. 왜? 이 작성자의 권한이 있으면 문서 위조는 안 되거든. 그렇지만 증거 위조는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관련이 없다라는 거 해서 전반적으로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15번 봅시다. 이거는 근데 좀 쉽게 나와가지고 제가 근데 이거 내지는 않았더라고. 모의고사 때. 근데 워낙 수업 때 많이 했던 내용이죠. 자, 여러분, 우리 그 행위시는 뭘 의미해요? 행위시는 우리 12월 때 뭐할 때 행위시는 종료시를 의미하죠. 행위시는 종료시. 그래서 실행의 착수시가 아니라 종료시를 말하니까 틀린 내용이 될 것이고 2번은 이거 기출집에 있으면 기출집에 작년 21년도 국가직 7급 시험 문제예요. 7급 시험 문제 실려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 그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어디로 한정? 국내 한정. 외국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인 거는 그 우리 의료법에서 말하는
무면 의료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이 무면 의료행위는 대한민국 영역 외는 빠지죠. 외도 빠지고 영역 내만 말합니다. 틀린 내용이 될 것이고, 자, 외국인이 외국에서 공문서가 아니라 뭐 사문서 빠지죠. 이거는 뭐 일촉컷이죠, 여러분. 공문서가 아니고 사문서, 사인장 워낙 많이 했으니까 사문서는 재판권이 없다. 정답 3번이겠네요. 뭐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4번에 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국내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뭐예요? 외국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고 들어와야 되는 거고, 외국에서 미결수로 있다가 무죄 판결 들어온 것까지는 포함 안 시켜줍니다. 이건 많이 했던 거니까. 해서 옳지 않은 건 3번이 되겠고요. 이거는 뭐 주는 문제고. 그다음에 16번 봅시다. 여러분 그 16, 17, 18까지가 이제 형벌론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무조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 18번 문제는 이렇게 이제 제가 몇 번 내드렸었는데, 16, 17 같은 경우에 이렇게 형벌론을 많이 솔직히 많이 몰라가지고. 물론 여러분 제가 그거 한 건 기억나세요? 그 형벌론 맨 마지막에 수업을 할 때 그 따로 종이 나간 게 있잖아. 종이 나간 거. 거기에 이제 제가 쭉 정리해 놓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는 다 들어와 있는, 요거는 없다. 요거는 없고 나머지는 다 들어와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생각보다 제가 이 형벌론은 제가 좀 잡고 있는 포인트, 출제 포인트 좀 달랐어가지고 딱딱 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뭐 수업 때 한 건 내용은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쭉 봅시다. 1번을 보시면, 여러분 일단 자수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번복을 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자수가 사라진다? 아니라 그랬지. 이거는 뭐 이거는 감경할 수 그러니까 효력이 소멸하는 거 아니니까 틀린 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내가 신고를 자발적으로 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 내가 범인들은 자기의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자수하는 게 특가법상 밀반출이야, 관세법 밀반출이야. 내가 자수하는 게 횡령이야, 배임이야. 내가 자수하는 게 모욕이야, 뭐 명예훼손이야. 모를 수 있다고. 모를 수 있지만 어쨌든 뭐라고? 이거 다른 내용이구나. 죄송합니다. 다시 합시다. 수사기관의 신고가 자발적이긴 하지만 범행은 부인했다. 자수 아니죠. 내가 출석은 했지만 막상 가서 범행이 아니었다고 부인을 해. 그러면 자수 아니죠. 자수 아니다. 그래서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을 했으면 자수가 안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이고. 3번 보시면, 자 여러분, 제가 누범 수업을 할 때 형 집행 종료하고 3년까지의 기간 내가 누범인데, 이때 실행에 착수해서 이때 종료한다. 그래서 누범이 어디까지냐? 제가 이거는 바뀌니까 누범은 후보주죠. 1번 누범이 아니다. 2번 여기까지 반 잘라서 여기까지 누범이고 여기까지 누범이 아니다. 그래서 2번에 반 자른다. 절반 자른다. 3번 전체가 누범이다. 전체가 누범이다. 이 실행에 착수만 들어왔으면 이게 상습범이든 포괄일죄든 다 누범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따라서 누범인지 여부는 3년의 기간 내에 기수까지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돼요? 실행에 착수만 있으면 됩니다. 실행에 착수만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4번 같은 경우는 작년 판례 문제인데 한번 나왔어요. 약간 예측 불허긴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을 보시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유로 인하여 2개 이상의 금고형, 징역형을 선고받아 각 형을 연이어 집행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징역 1년에 집유 3년을 선고받고 있었는데 뭐가 됐다고? 집행유예가 여러분 실효되려면 뭡니까?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유가 깨지죠. 집유가 깨지면서 1년 살아야 돼. 1년 살면서 내가 또 고의의 금고형 받았으니까 또 뭐예요? 또 하나의 형벌을 연달아 살아야 된단 말이야. 연달아 살아야 된다. 자, 그랬을 때 내가 요때 또 세 번째 사고를 쳤다. 그러면 요거 1번은 종료했고 2번을 현재 실형을 살고 있는데, 2번에 실형을 살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거 제가 작년 재판 때 되는 내용인데 이게 나왔어. 2년 지나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형 집행 중은 누범이 아니야. 형 집행 중은 누범이 아니죠. 형 집행을 종료해야 누범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누범이 아니야.
근데 뭐야? 앞에 거는 끝났지. 3년 내라면 의원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연달아 집행을 받고 있는데 하나의 형의 집행을 마치고 또 다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먼저 집행된 형의 집행 3년 내에 금고 이상이 됐으면 요 앞선 요거에 대해서는 누범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 집행 중인 거는 누범이 아니지만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은 누범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맞는 건 4번인데 이게 작년 문제 판례인데 작년에 재작년 판례인데 출제가 돼가지고 좀 대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7번, 근데 여러분 17번은 집행유예이기는 한데 제가 이거 너무 선고유예랑 비교 많이 하면서 너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500만 원 벌금형 집행유예 신설됐다. 18년도에 신설됐다라고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했지만 집행유예가 끝나면 다시 집행 선고할 수 있다 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집행을 유예할 때 보호관찰도 되고 사회봉사도 되고 그 다음에 수감도 되는데 언제 끝내야 돼? 집행유예 기간 내에 끝내야 돼요. 집행유예 기간 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유예기간 넘으면 안 됩니다. 선고유예는 보호관찰만 가능하고 1년 내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내에서 옳지 않은 건 3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에 이 집행유예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62조 에 정한 사유가 뒤늦게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뒤늦게 발견이 된다 할지라도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취소됐다 그런 내용인데 뭐 보시면 이거 뭐 답이 워낙 3번 명확하니까 풀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넘어가시면 되고 뭐 사실 이제 뭐 암기할 내용이기는 하죠. 그다음에 우리 18번 봅시다. 18번. 형벌론 연달 3개를 내다니. 내 생각에는 이거 뭐 그냥 뇌피셜이긴 해요. 막 문제를 내다가 총론의 문제가 너무 없어가지고 급하게 채운 게 아닌가 싶어요.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뒤늦게 형벌해서 막 채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18번 1번 제가 뭐 많이 하는 것 중 하나 아닙니까? 자, 압수가 위법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압수가 위법하면 유죄의 증거로는 못 써요. 그렇지만 압수가 위법하면 몰수도 못해? 아니라 그랬지. 애초에 압수가 안 돼 있어도 몰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압수가 위법해도 몰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압수가 적법한 절차에 필요 없다.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고. 2번. 여러분 제가 마약 강조할 때 뭐합니까? 마약을 사는 것도 범죄, 들고 있는 것도 범죄, 투약하는 것도 범죄라 그랬어. 그러면 마약을 수수하는 것도 범죄고 투약하는 것도 범죄고, 자, 몰수 추징은 임의적 몰수가 원칙, 표적 몰수가 원칙? 원래는 임의적 몰수가 원칙인데 뇌물, 그다음에 아편 이런 것들만 필요적 몰수 추징을 해야 돼. 그러면은 내가 필로폰 100g을 수수해서 그중에 10g을 투약을 했어. 그럼 나는 110g을 추징해야 돼? 몰수해야 돼? 그런 거 아니라 그랬고, 범죄는 수수도 범죄고 투약도 범죄, 수재가 되는데 요거는 애초에 수정과 포함되기 때문에 요것만 추징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투약죄가 별도로 파는 것은 맞습니다. 투약죄가 별자가 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추징을 할 때 투약한 거를 더하지는 않고 애초에 100g치만 몰수하면 됩니다. 추정하면 된다. 자, 3번 보시면 수뢰자가 돈을 받은 다음에 입금시킨 순간 몰수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수뢰자한테 추징한다. 수뢰자한테 추징한다. 따라서 공의자 추징한다. 틀린 내용이 될 것이고, 4번에 공소가 제기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몰수할 수는 없죠. 이건 제가 너무 많이 해드렸어요. 따라서 이거는 최종 모의고사 때도 했네. 최종 모의고사 때도 몰수하려면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 공소가 제기가 안 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안 된다. 우리 파이널 특강 자료 때도 이 공소가 제기가 안 됐는데 몰수할 수는 없다. 제가 여기서 이 형식 재판으로 전개하는 것도 시험지 어떻게 나오면 유죄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도 몰수를 선고할 수 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까지 수업을 같이 해서 됐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자세한 것들은 수업 때 보는 것으로 하고요. 19번 봅시다. 19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이제 이 배임죄는 위헌범이기는 맞기는 맞지만, 그래서 대표권 남용을 할 때 이게 배임죄의 위험성이 있다고 한 판례도 있고 없다고 한 판례도 있고 복잡하다 그랬어요.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가
11월 달에 요거 유명한 판례 있죠.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해서 약속금을 발행을 했는데 상대방이 알아가지고 발행회가 무효가 됩니다. 근데 그게 외부로 유통이 안 되면 배임 미수, 유통이 돼버리면 배임 기수죠. 그러니까 뭐예요? 경우에 따라 배임 미수 얼마든지 성립할 수는 있어요. 따라서 위헌 범위인 건 맞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수지법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미수범위 성립할 수는 있고요. 자, 자동차 양도 담보를 제공을 했는데 배신 때리고 딴 데 처분했다. 잘 모르겠으면 배임죄 안 된다 그랬죠. 담보로 준 거 넘겼을 때 여기 권리 이전의 요약은 자동차에 대한 매매 계약에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해주지 않고 딴 데 처분해도 뭐라고? 배임죄 안 된다고요. 배임죄 안 된다고. 조금 법리가 다르긴 한데 같은 법리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이거 정답은 2번이죠. 정답은 2번이고 3번 이거 뭐랑 비교하셔야 됩니까? 이거 법정 화폐하고 비교를 하셔야죠. 법정 화폐는 차고 송금된 거 딴 데 써버리면 횡령이 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차고 송금된다 할지라도 일단 재산상 이득이라 횡령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보여 가치가 없어가지고 배임도 안 되고 배임죄가 안 되는 것이고 4번 여러분 4번 은행 직원 금융기관 직원 예금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특별한 자예요. 그냥 돈 달라 그러면 돈 내주는 사람이에요. 그냥 돈 달라 하면 돈 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융기관 임직원이 임의로 예금주의 계좌에서 5천만 원 인출을 했을 때 타인 사무 처리자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된다? 안 된다고. 얘 특별한 관계 없다고. 배임죄 안 된다고. 배임죄 안 된다라고요. 그래서 그냥 은행 직원은 그냥 돈 달라고 하면 돈 주는 사람인 거지. 특별히 고객님 돈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서 옳은 거는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리빨리 합시다 해서 이것도 다 배임죄도 다 내드린 바가 있고 그 다음에 20번 봅시다. 20번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이거는 제가 감면은 기본반 때부터 주입식 교육을 많이 하고 있죠. 이건 어쩔 수 없이 암교 좀 하셔야 된다고. 해서 자 애초부터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면 불능범이고 불능범은 피임의적 감면이죠.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데 이건 암기하셔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건 곧바로 1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모고 때가 내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불능미수 모두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불능미수는 할 수 있다. 장애미수는 감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떤 내드린 바가 언제입니까? 작년 11월 달이네. 내드린 바가 있고 해서 옳지 않은 건 1번이고요. 자, 중지미수 겁먹고 그만둔 거 중지미수 아니고 장애미수죠. 그다음에 여러분 소송비용 편취하는 거. 그다음 또 뭐? 계약서상 명의인 바꿔서 경매 청구한 배상 청구한 거. 두 가지 뭐야? 판례 잘 나온다 그랬지. 위험성이 없어가지고 불능범, 사기죄 불능범 해서 여기 수혜 찌른 것도 최종 모의고사 2월, 그 다음에 4월 모의고사 때 소송비용 편취하는 거 사기죄 불능미수 범위 아니라 불능범. 그래서 다 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능범 맞겠고요. 자, 이 이상의 공모에서 범행을 하고 있다. 나만 중지하면 돼요? 안 되죠. 공모에서 다 중지시켜줘야죠. 자, 이런 것들은 공모에서까지 중지시켜야 된다라는 것들이니까 주는 문제고. 그래서 이것도 다 이렇게 문제를 내드린 바가 있고요. 21번 봅시다. 이거는 그나마 1번 정도가 조금 헷갈릴 수 있고요. 1번 정도는 헷갈릴 수도 있고 근데 이것도 되게 뻔하죠.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대표이사, 지배인. 대표이사, 지배인은 회사를 위해서 대내적, 대외적 모든 권한이 있다 없다?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뭔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대표권 남용은 되겠지만 뭐는 아니야? 초월이 아니라면은 문서 위조가 안 되죠. 자격모형죄도 안 되죠. 따라서 이거 2번이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신 제가 뭐만 기억하자 그래요? 이 대표이사인데 두 가지 포괄적으로 위임했거나 아니면 내부로 제한 규정이 있는데 넘어섰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단순히 지배인이고 별다른 말이 없으면은 문서 위조, 자격모형죄 안 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바로 2번입니다. 2번이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기본적인 처분 권한을 다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 신탁을 안 받더라도 위조가 안 되는 것인데 이거는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3번 봅시다. 자, 작성권자를 이용하면 보조공무원이 작성권자를 이용하면 허공의 간접정범. 그게 아니라 보조공무원이 도장을 들고 와서 지가 찍으면 공문서 위조죠. 그래서 3번에서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갔으면 허공이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가 직접 도장을 찍도록 해서 담당자가 작성권자가 아니라 작성권 도장을 보관하는 어떤 실무 담당자, 얘는 작성권자가 아니죠. 얘는 실무 담당자는 작성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기인하여 도장을 찍는 거는 공문서 위조가 됩니다. 4번에 우리 뭡니까? 이미지 파일은 문서가 안 되지만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 전에 이미 종이 문서를 실제로 위조했고 그 위조한 거를 이미지로 행사하는 건 행사가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런 거 나온 거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보게한 거는 위조물 현재자 성립한다. 이거 맞는 내용이 되겠고 똑같이 나왔죠. 여기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 도할 목적으로 만든 거는 문서죄가 안 된다. 똑같이 드렸죠.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언제입니까? 4월이네.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권한 남용, 제3자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문서죄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 내드렸다는 문제고요. 22번 죄수 문제. 자, 과거에는 이 사기를 치면 배임이 흡수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별죄가 되고 물론 행위 태양에 따라 상경이 될 수도 있고 실경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흡수가 안 되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애매하니까 물음표 칠 수도 있고요. 2번을 보시면은 자 우리 여관판 통거 1층에 알바생이랑 수당 제압하는 거는 상경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각 객실 타는 거는 실경이고 이거는 뭐예요? 그 1층 털고 있죠? 1층 털고 있는 거는 상경이니까 맞겠고 3번에 여러분 폭행 업무방해 흡수 안 되죠. 이거는 제가 바로 내드렸어. 아마 그 마지막일 거야. 6월 최종 모의고사 때 죄수론 똑같이 내드렸죠. 업무방해죄하고 폭행죄 거의 똑같기 때문에 업무방해죄하고 폭행죄는 흡수가 안 된다. 이거 직접 모고 그래서 죄수론도 정리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흡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별도로 폭행죄는 안 된다. 옳지 않은 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실 죄수론 문서 같은 것도 제일 힘든데 다 맞춰드리잖아요. 잘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4번 여러 사람의 물건을 횡령했다. 소유자별로 일자가 되는 거니까 수자가 되고 상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건 3번 직전에 죄수론 맞춰드린 바가 있고요. 23번 2시간 연강 오랜만에 보네. 여러분 1번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어. 나올 때가 되긴 됐지. 일단 제가 최신 판례 10번 이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약을 구매할 때 마약 판매인이 매수자한테 매수 대금 좀 딴 데로 보내주세요 라고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 자 여러분 제가 예를 어떻게 드려? 범죄 수익 은닉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할 수 없어? 범죄 수익 은닉 구성 요건상으로 혼자서 땅 파서 숨길 수 있어 없어요? 숨길 수 있지. 혼자 할 수 있어. 구성 요건상으로는 구성 요건 자체로는 혼자 할 수가 있어. 굳이 대양적 존재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마약을 팔고 마약을 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숨기려면은 대양범이 필요해. 그럼 이것도 대양범이냐라는 말이 되게 어렵게 표현됐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 여기 봅시다. 구성 요건 자체에서 이 이상이 필요해야 대양범이냐? 판례가 적극이니까 그렇다. 그러면 구성 요건 상으로는 혼자 할 수 있어. 은닉 혼자 할 수 있어. 근데 그거를 실현하는 건 대양범 형태로 실행됐어. 이것도 대양범이냐? 이거는 대양범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그래서 이거
문제를 한번 냈어요. 2월 달에 2인 이상이 대양된 행위를 필요하는 방법은 구속 요건 상으로는 단독으로 소속되어 있어. 근데 다만 실험만 대양범 형태 경우도 포함된다가 아니라, 이건 대양범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이게 나온 거지 이거. 이러한 법리는 구속 요건 자체에서 2인 이상이 대양적 존재를 필요할 때만 적용되는 물론 구속 요건 상으로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구속 요건이 대양범 형태로 실현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이거는 대양범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말이 되게 어렵다 그랬지. 말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수업 시간에도 좀 제가 차분하게 설명드린 바가 좀 있죠. 그래서 틀린 내용. 자, 2번을 보시면은 이거는 사실 우리 아마 형소법 시간에 공부를 하실 텐데 뇌물 공여죄하고 수뢰죄는 공범이에요, 공범이 아니에요? 임의적 공범이 아니고 필요적 공범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대양범이기는 한데 어찌 보면은 얘도 각직상의 직례죄, 얘도 각직상의 직례, 개별범죄 처벌될 뿐이지 임의적 공범은 아니란 말이야.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효 중지 규정에 적용이 안 되죠. 얘는 그냥 각자가 따로 처벌될 뿐이에요. 기본적으로 공범이 아니다. 대양범이 공부하지, 강학상 대양범이지 임의적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고. 자, 3번 과실범의 공동정범. 과실범의 공동정범 4월달 되게 많이 나왔구나.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하죠. 따라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한다. 우리 행위공동설의 입장에서 처벌된다. 그 다음에 4번 포괄일제 일부 실행하고 튀어나갔다. 나머지도 책임 안 돼요. 책임지죠. 그래서 항상 제가 요거 두 개를 비교해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도중에 들어왔다. 도중에 들어온 거는 들어온 때부터 책임지는 거고, 실행에 착수하고 나갔다. 뭐예요? 나갔다 할지라도 이탈이 인정이 안 되고 나머지 책임을 진다. 따라서 포괄일제 일부 실행한 후 이탈했을 때 관여하지 않은 것도 책임을 진다. 일부를 실행한 후 이탈했을 때 관여하지 않은 것도 책임을 진다. 책임을 똑같이 냈죠. 그래서 옳은 거는 4번이 될 것이고요. 이거 두 개 같이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 재판도 맞춘 거. 근데 여러분 24번 이거를 제가 심화반 최신 판례 할 때 수업을 못 하고 언제 했더라? 12월 달인 1월 달인가? 제가 그 수업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제가 최판을 분석 아마 1월 달인가? 왜냐면 이게 12월 달 판례거든. 22년 12월 판례예요. 이게 22년도 12월 달 판례인데 제가 그랬어. 여러분 재밌는 판례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그 판례 기억나요? 제가 수업할 때 식당인데 갑이 지갑을 흘리고 가. 그리고 이거를 뭐예요? 주인 A가 지갑을 주어요. 근데 마침 그 옆자리에 을이 앉아 있어. 그래서 을한테 이거 손님 거 맞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을 거야 아니야? 을 거 아니지. 근데 을이 제 거 맞는데요? 해서 이렇게 그러세요? 지갑 떨어지셨네요. 줬다. 자, 을은 사기냐 절도냐? 그 판례 기억나요, 여러분? 제가 수업할 때 여러분 이 판례가 있어가지고 내가 먼저 보자마자 그 주가 이야기를 가볍게 해주고 제가 정리해가지고 딱 나눠드릴게요 했던 판례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여기 최신 판례 30번에 22년 12월 29일 나온 판례거든요. 이 문제가 통으로 나왔어요. 이 문제가 지금 통으로 나온 문제야. 해서 매장 주인에서 분실된 손님이 습득을 하고 그 주인한테 이 지갑 선생님께 맞아요 물어보니까 내 거 맞다라고 했을 때 검사서 헷갈려. 이거 절도야 사기야 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거를 쭉 적어놓은 게 목이 아프냐 이건데, 자 한번 봅시다. 절취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가져오는 거고 사기는 기망으로 해서 가져오는 거고, 그래서 기망으로 해서 뭐가 핵심이야? 처분 행위를 하면 사기야. 따라서 이 처분 행위는 사기와 절도를 구분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라는 거를 제가 그래서 제가 최종 보고 때도 중요한 같은 거 냈어요. 좀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사기죄의
처분 행위는 이 절도죄와 구별하는 핵심 기능을 한다라는 거를 한번 내드린 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쭉 나오고 있죠. 이제 1번 지문이 이거죠. 1번 지문이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1번 지문이고, 그다음에 여기 양갈 2번 지문이야. 2번 지문. 처분 행위와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여러분 이거 피해자 누구야? 얘가 피해자고 누가 기망자야? 중이 속았지. 무슨 사기? 삼각사기야. 삼각사기가 되려면 뭐 해야 돼? 피기망자가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가 있어야 되죠. 피해자하고 피기망자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피기망자가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는 있어야 돼. 이거는 이제 이 판례 법리가 아니라 삼각사기의 원래 법리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3번에 4번에 나온 거죠. 4번에 피기망자하고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으면은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된다. 요하지 않는다.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요거 똑같이 말한 요 판례에 있는 내용인데, 요거 제가 딱 실어드렸습니다. 좀 중요할 것 같더라고. 재밌기도 하고 판례도 재밌긴 하잖아요.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고르시면 되고. 아유, 마지막 길게 나왔네요. 일단 자, 우리 권리행사 방해죄, 우리 밑에부터 갑시다. 정답 좀 봅시다. 권리행사 방해죄는 자기 소유 물건인 신분범이라는 걸 되게 많이 강조를 하죠. 자기 소유 물건인데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을 해가지고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되었거나 타인의 점유 아래 있으면 자기 소유의 물건이기는 한데,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되면 더 이상 순수한 자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랬을 때 함부로 이거를 취거, 은닉, 손괴해버리면은 권행방해 되는 건데, 그러면 얘의 점유가 어디까지냐와 관련을 해가지고 A 회사의 대표이사 갑이 공동대표이사 갑과 그랬는데, 갑이 개인 채무 목적으로 얘한테 담보로 제공을 했을 때 얘가 알았으면은 담보 제공이 무효니까 가져올 수도 있을 거고, 몰랐으면 유효하니까 유효할 텐데, 이건 뭐야? 다퉈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유까지도 보호는 해준다. 근데 이 점유가 뭐라고? 만약에 절도의 점유같이 명백히 얘게 아닌 것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는 게 권행방해 내용이죠. 그러니까 뭐 쭉쭉쭉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것도 다 포함되지만 절도범인의 점유까지도 포함된다는 아니죠. 그래서 잘렸나? 또 있나? 여기 있구나. 많아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 있구나. 여기 올해 2월달 모의고사 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가 외관상 명백한 것은 빠집니다. 이런 거는 빠집니다. 그래서 이거 정답 지문 일단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봅시다. 이제 1번 보시면 재물손괴죄. 우리 자동문, 수동문은 제가 손괴는 뭐라 그래요? 멸실만 손괴가 아니라 효용을 하는 것도 손괴이기 때문에 원래 자동문인데 수동만 못하겠다. 이것도 손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여러분 요거 제가 강조 많이 했죠.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게 되었지 못할지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면 손괴죄가 안 된다. 이 말이 어려워가지고 뭐라 그랬어? 남의 토지 위에 허락받지 않고 건축물을 지어버린 거야. 그러면 토지 주인 입장에서 뭐예요? 이 토지를 써, 토지는 못 써. 토지를 못 쓰겠지. 그러니까 야, 너 때문에 내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 이것도 손괴냐? 근데 이거 우리 판례 손괴 아니라고. 손괴되면 뭐예요? 토지 자체를 망가뜨려야 돼. 토지에 요즘 유행하는 후쿠시마 오면 쏟아붓든지 방사능을 쏟아붓든지 해서 토지 자체를 못 쓰게 해야, 토지의 효용 자체가 침해가 돼야 손괴가 되는 것이고, 이거를 쓰지 못하겠다. 이것만 가지고는 손괴가 아니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여기 있죠. 물건의 이거 언제입니까? 6월달 직접 모의고사네.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면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괴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틀린 지문이 되겠죠. 틀린 지문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맞죠. 이거는 손괴죄가 아니니까 맞을 거고, 이제 권리사방해죄 내 것만 되기 때문에 남의 거는 범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 이것도 뭐 이거 권리사방해죄는 물건의 소유자만 범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최종 모의고사 때 해드린 바가 있고. 그래서 뭐이 정도 보시죠. 이 정도 보시면 정답은 4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좀 출제가 됐어요. 강론이 많이 나왔고 총론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뭐 일반적인 흐름들이고 그냥 결론 맞추는 거에 공부했으면 어려울 수도 있었다. 다만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려고 했으면 다 풀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분 좀 쉬세요. 한 1, 2주는 조금 쉬시고 뭐 붙었든 떨어졌든 어쨌든 고생을 좀 했잖아요. 고생을 좀 했으니까 붙었든 떨어졌든 한 며칠 좀 푹 쉬시고 또 이제 그 추후에 일을 어떻게 할지 한번 좀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 합격하신 분들은 면접반 때 보면 좋겠고요. 뭐 혹시 안 된 친구들도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물론 결과가 나와야 하는 거니까 컷에 있는 친구들 좀 기도 좀 보시고 그럼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